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 경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TV 토론에서 예상했던 대로 대장동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아니냐는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토론회에서요. 대장동 의혹, 민주당에게 호재냐 악재냐 후보들의 생각, 또 의혹의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씨,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냐 아니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준비했습니다.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추미애가 평소에 지대개혁 하더니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피눈물 나는 이 일을 가지고요. 정치적으로 호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공공개발을 해보겠다고 5년을 싸운 게 저 이재명이고. 후보자의 측근이라고 하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관여한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서 확인됐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혹시 모두 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을 측근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네. 산하기관의 그 직원 중에 한 사람. 이게 원래 좀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측근이라고 아닌가? 그러면 제 시장도 안 해봐서. 경부 산하기관의 무슨 중간 그래요? 간부가 다 측근이면 예. 측근 미어 터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유동규 씨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으면 관련해서 그 인사관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지겠다. 그건 맞으신 거죠? 너무 당연하죠. 예. 거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죠. 그렇죠. 그건 뭐 제가 당연히 책임져요. 유동규라는 분이 어느 정도 가까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좀 촉구할 수 있습니까? 예. 뭐 연락도 안 되고 사실은 뭐 인연을 끊다시피 한 사람인데 협조하라고 하죠. 제 말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보신 것처럼요.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에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 추미애 후보입니다. 네. 자, 호재라고 판단을 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제가 이제 호재라는 단어가 명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초기부터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대장지구가 LH의 공공개발로 진행이 되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민간 투자를 하라고 얘기했었고 그 당에 있었던 친영수 전 의원 같은 경우가 국감장에서 이제 LH 사장한테 직접적으로 이걸 민간 투자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이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성남시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성남시의회가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었는데 계속 반대를 했다라는 거였고 그 반대를 뚫고 공영개발, 그러니까 네.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는 개발이죠. 이 개발을 통해서 그나마 5,500 정도를 환수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최선을 다한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소위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업자들이 개입돼서 민간 수익을 과다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권의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라는 측면에서 이 두 후보 같은 경우는 호재라기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반해서요. 이낙연 후보하고 박용진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짐이다. 또 국민에 대한 신뢰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악재로 확실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악재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낙연 후보의 어제번 토론회 봤습니다만 이제 앞부분이 잘렸는데 대장동 사건이 이런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다는 것이 큰 짐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때 생긴 일이라는 것도 큰 짐이다 이런 논리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지금 뭐 온 국민께서 광모 의원 아들의 50억 원 그 퇴직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만 또 돌아가 보면 그 퇴직금을 대리가 50억 원 줄 정도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길래라는 대목에서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시는 대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원래는 한 1,800억 정도 민간이 이익 가져갈 걸로 예상은 되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가져가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거는 뭐 민간 업자들끼리 하는 게 나는 모르겠다는 취지인데 왜 많은 저렇게 수천억 원의 돈을 벌게 됐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앙등하는 바람에 갑자기 뛰는 바람에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 일당이 가져갔다 관계자들이 7명이 가져간 돈이
보십시오. 배당 이익이 4천억 원이 좀 넘고 예. 배당 이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분양이익,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빌라 분양해서 언론 보도 보면 어떤 데는 2천억, 어떤 데는 4천억을 가져갔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최소한 6천억 내지 많게는 8천억 원 이상을 7명이 들고 간 이 사건을 놓고 이 정부의 책임이 없다? 아니, 뭐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올라가 된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말만 믿더라도 그 분명한 거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번 의혹의 키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냐를 놓고 아니냐를 놓고 이재명 후보와 나머지 세 후보가 대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 당시 인사권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측근이 아니다. 그리고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유동규 씨가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정치적인 책임이라도 지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거든요. 뭐 기본적인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성남시장 당시에 임명했기 때문에 최종 인사권자가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의 원칙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유동규 씨가 어떤 위법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측면들을 가지고 국민에게 좀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 측근 논의를 벌이니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있냐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 유동규 씨 같은 경우 과거에 본인이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 배당을 안 해준다고 얘기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그 자리에서 본인이 그냥 스스로 물러갔던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그 후에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 관광공사 사장 네네. 시절 예. 얘기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위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몰랐다라고 하면 무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근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유동규 씨가 위법이 만약 발견된다고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책임자로서 또 인사권자로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에게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법 사항이 나타난다면 녹취록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불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회계사가 제출했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4천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냐? 아까 말씀하신 그 이후에 분양에서 이익을 얻은 3천억을 둘러싼 논쟁이냐? 근데 만약에 4천억을 둘러싼 논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명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 3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2018년 이후에 이익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이익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예. 추후에 녹취록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렇군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추미애 후보, 유동규 씨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나름 선방을 했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른바 이제 명추연대가 어제도 굉장히 굳건하게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나마 5,500억 원을 챙겼으니까 잘한 것 아니냐. 이제 그래서 선방했다고 표현하는 건데 저는 그 유동규 씨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표현을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네. 산하기관의 중간 간부일 뿐이다. 인연을 끊다시피 한 사람이다. 직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제가 볼 때 굉장히 꼬리 자르게. 왜 그러냐면은 선을 쫙 걷고 그건 왜요?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되고 나서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간사에 유동규 씨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인수위원회 넣을 정도면은 오른팔 왼팔 할 정도로 측근은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간사 역할이 그러니까 굉장히 아니 뭐 분과 간사긴 한데 여러 명이 있겠죠. 근데 왜냐? 제가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정치 역정을 봐야 돼요. 2006년도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성남시장에 2006년에 성남시장에 나와서 떨어졌어요. 네.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떨어졌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런데 그때가 왜냐?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야인 생활을 한 거예요. 야인 생활 할 때 뭐 했습니까? 변호사 생활하면서 어디를 손 잡았느냐? 유동규 씨하고 손을 잡았어요. 왜? 분당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장, 리모델링 조합장. 맞습니다. 네. 예. 그때 생각해 보시죠. 분당이라 하면 그때 한나라당의 아성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파트 단지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유동규 조합장하고 손을 잡아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줬겠어요. 선거 때. 그럼 2010년도에 실제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까지 한다고 유동규 씨가. 그러면은 저는 정치를 해봐서 아는데 표모라도 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겠어요. 대장 분당 일대에서. 그 성남시장이 2010년에 됐어요. 그다음에 인수위 간사했죠. 성남시 그 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시켜줘. 우리 안다고요. 그런 산하단체 기관의 감사, 이사, 본부장이라는 자리는 원래 시장이 임명하는 정치형 자리예요. 그래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개발공사,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까지 올해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오른팔이 맞는 거예요. 첫건이란 말이에요. 저는 예. 저 대목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단언해요, 저는. 그렇군요. 박용진 후보, 이낙연 후보가 연관성이 있으면 유동규 예. 씨 연관성이 있으면은 책임을 지겠냐 했을 때 제가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일선 직원일지라도 내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이라는 그 단어만 봤을 때 책임이 어디까지가 책임인 건가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의미로 책임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일차적인 핵심 뭐냐면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특혜를 주고 특혜에서 수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이재명 후보에게 연관성이 드러난다고 얘기한다면 예. 제가 볼 때 후보직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규 씨가 개인적으로 벌인 행위다. 만약에 예. 이것이요. 그리고 또는 그 최초에 배분했던 4천억 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 화천대유가 진행했던 주택 사업과 관련돼서 이 이익에 대한 배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예.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적인 책임에 대한 사과 정도를 하는 거지. 관리 그거 가지고 책임 책임을 질 정도다. 수는 없다. 예.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국정원장이 댓글 조작 공작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예. 대통령이 사퇴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 여부다. 이재명 후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발견된다면 저는 본인이 계속 거짓말해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 당연히 제가 볼 때 후보직으로서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서는 전혀 마땅치 않은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인사적인 책임으로서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뭘 보는 거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예. 여론 또는 투표란 행위로서 검증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김 교수님이 얘기를 할 때 연관성이 만약 있다면은 후보 사퇴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걸로 해석을 하셨습니까? 근데 저렇게 어제 토론에서 한 이야기는 관리 책임에 대한 항용하는 그런 예. 정치적 답변, 정치적 책임을 지다 답변처럼 보이지만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유동규 씨가 이번에 대장동 사업 계획 이런 이익 배분이나 이런 걸 다 주도했다. 그래서 주도하면서 옛날에 이전에 그 대장동의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브로커라든지 모든 변호사 남모 변호사니 다 끌어들었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지사는 나는 그거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모른다는 식이거든요. 근데 만약 유동규 씨의 이런 게 관여 사실이 확인되고 또 유동규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당연히 성남시장 비서실의 정모 정책실장인가요? 네. 그분하고 아주 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됐다는 사실이 또 보도된 만큼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이재명, 유동규 내지는 두 사이에 뭐가 연결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거죠. 이 책임이라는 단어에 예. 대한 해석은 뭐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왜 자신만을 문제 제기를 하느냐, 자신에게만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날을 세웠고요. 이낙연 후보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받아치면서 열띤 공방에 오가기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늘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네. 뭐가 안 되면 남의 탓을 합니다. 네. 이재명스럽지 않아요. 자꾸 측근 하시는데요. 제가 측근이라고 안 했어요. 그 설계를 마치 곽상도 아들한테 그런 설계까지 제가 한 것처럼 그랬을 그런 리가 뉘앙스로 없죠. 얘기하시면 안 아닙니다. 되는 거죠. 그랬을 리가 없다고 제가 예. 얘기하는 거예요. 후보님은 민주당 후보시잖아요. 네. 최소한 그러면 민주당의 후보 입장에서 그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또 하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여쭤본 적이 있죠. 어떻게 9월 17일에 처음 알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아니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가요? 저의 주변에 문제가 있다 뭐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해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무슨 소리 하냐? 난 별로 의혹 안 제기했는데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서 오히려 만약 성남시장이셨으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공을 펼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좀 화는 날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가 화가 나나요? 이재명 후보가 좀 화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야당과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점잖게 공격하지 않나요? 후보는 그렇지만 캠프는 안 그랬어요. 캠프는 아주 야박하게 공격을 한 건 사실이고요.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핵심 뭐냐 그런 거죠. 토지가 있는데 개발하려고 하는데 성남시가 물려받은 돈이 아무것도 되게 적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공공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했다.
그래서 어떤 개발비를 충당이 안 되니까 민간을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얘기한 게 적정 수익 확보해라. 우선적으로 확보해라. 두 번째가 리스크를 최소화해라. 근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적정 수익을 확보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에게 상응하는 이익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지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다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까지 하지 못했냐고 물어보게 된다면 본인이 그것까지 어떻게 예측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이 공격한다면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생각한다. 야당이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의 주장 방식으로 소위 자당 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예. 도대체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당시 그 성남시 의회에 그 시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거 보게 되면 예. 1,800억의 이익을 낼 수 있겠어라고 하는 우려들도 질문한 시의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결과론적인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예. 과거로 돌아가서 왜 그랬냐고 비판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야당은. 근데 왜 여당인 후보가 동일한 방식으로 나에게 저렇게 문제 제기하느냐. 오히려 다른 방식의 문제 제기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어 장치를 둬야 왜 된다. 미리 예상을 못하고 했느냐라는 비판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예. 4천억까지도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나 그 측근들이 개입한 것처럼 예.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상당히 화가 나서 또 저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앞서서도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계속해서 뭐 내부 총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낙연 후보가 야당의 프레임으로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입장이고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토건 비리를 9월 17일에 처음으로 알았다는 건 무능이자 직무유기 아니냐. 계속해서 이 공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한테 저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결국은 지지자들한테 이 대장동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심각해질 겁니다. 바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불안한 후보라는 그런 프레임을 공격을 하려는 네. 그런 의도는 분명하고 제가 볼 때도 공격을 할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후보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치적성만 포석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래. 당신 말대로 이렇게 민관 합작 개발해서 5,500억을 성남시에 가져간 걸 인정한다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수 사람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배당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이 파고 들어있고 만든 것은 당신 설계한 것은 당신 척근이라는 유머시고 그게 예. 당신이 책임 있지 않냐고 묻는 데 대해서 계속 이재명 후보는 나는 그거는 모르고요. 민간 업자들끼리 이익 배분은 저는 몰라요. 저는 제 책임만 다 했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저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대목이라고 봐요. 예. 네,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토론이 난타전으로 전개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의 전남 지사 시절 경도 리조트 개발 사업을 반격하도록 예. 꺼내들기도 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경도 개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 그 전남지사 하실 때 경도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셨죠? 수의계약이 아니었죠. 아 그래요? 네. 하여튼 민간에 넘겨주셨죠? 네. 그거 예를 들면 전담에 얼마 줄 사람 신청해라 이렇게 공모했으면 하다못해 500억이라도 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다르죠. 그렇게 투자자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 거기 뭐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 지어서 분양해서 뭐 엄청난 특혜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그러던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우리 대장동처럼 한쪽 당은 182대 1의 경쟁이 있는데 바로 옆에 40%는 수의계약하고 적어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대장동 사건을 부정부패 사건으로 규정한 이낙연 후보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 경도 리조트 개발 사업을 언급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습니다. 경도 리조트라는 게 여수에 있다 그래요. 여수에 있는 경도 리조트 개발 사업을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 시절에 했는데 뭐 잘 안 된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로 봐서는 나 같았으면은 그렇게 돈도 벌고 했을 텐데 예. 이낙연 후보님 저를 공격하지만 당신도 잘한 거 없네요. 뭐 이런 취지니까 저는 지방지에는 보도가 많이 되는데 서울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있었던 모양인데. 네. 네. 그렇군요.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사실은 가장 좋은 게 방어하는 것보다 역시 같이 뭐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많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경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낙연 전남지사 당시 2016년도 예. 같은데요.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이제 이 시행권이나 토지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라는 사업인데 이게 진행되다가 최근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게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제나 그다음에 이 지역의 땅값이 오르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뭐 전라남도 여수시 그러니까 여기 이해관계자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을 벌이고 있어서 네. 뭐 지금 이것을 금융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업을 지금 일단은 중지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예. 제가 볼 때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게 무슨 뭐 결과가 나온 사업이 아니라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 이런 측면에서는 좀 공공개발 문제나 그다음에 개발 문제와 관련된 전면적인 좀 재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참에 저희 민간 개발자들이 너무나 많은 수익을 얻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와 정치적 대안을 만드는 계기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대장동 의학과 이 화천대유가 전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가운데 이 대선 후보 지지율 어떤 영향을 줬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두 조사 기관 여론조사를 좀 알려드릴 텐데 먼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28%, 이재명 후보가 27.6%로 조사가 됐습니다. 오차 범위 내 뭐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 먼저 리얼미터인데 신성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리얼미터는 우리 ARS 흔히들 ARS 조사의 대표적이잖아요. 예. 보니까 뭐 영향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고발 사주든 무슨 제보 사주든 간에 그 사건과 별로 영향이 없는 거고 이재명 후보 역시 대장동에도 불구하고 양강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한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진영 사람, 우리 진영의 1위 후보를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양 진영이 딱 갈라져가지고 1위 후보, 1위 주자 지키기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군요. 네. 자, 해당 조사에서요. 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네. 1, 2위 후보를 조사를 했더니 더블 스코어가 나옵니다.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 예. 이 대선이 무서워요. 여론조사 1위하는 후보를 갖다가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자기 이념에 맞는 후보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지금 이렇게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그 후보를 내리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결집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위태로운 후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계속 관련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각 당에 있는 후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집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주장을 가지고 자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 좀 마땅치 않은 입고자들도 꽤 분명히 그러니까 있어요.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예. 보는 생각이 분명히 유권자들이 있는 거죠. 것 같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자당 후보를 지키는 결집 효과가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표심 같은 경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여론조사가 너무 많아요. 조사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예. 하루에도 상반된 조사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엔 또 하나 그러니까 조사 방식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지금 중도층을 비롯한 예. 이 소위 노마드 유권자처럼 예. 계속 중도층 이슈에 따라서 이동하는 측면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좀 많은 토론들의 내용들을 들으신 다음에요. 거기에 맞게 좀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여론조사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기간에 조사된 4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보면은 예. 이재명 후보가 29%, 윤석열 후보가 17%, 오차범위 밖, 그러니까 12%포인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앞선 리얼미터 조사 결과 확연히 상반되는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게 이제 차이가 나도 너무나 네. 그러니까 저게 MBS 조사라고 저것은 면접은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예. ARS는 보면은 당연히 뭐랄까 그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예. MBS 조사는 뭐 차이가 또 많이 나는. 그러니까 결국 ARS는 정치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지지 후보도 잘 밝히는 반면에 MBS 그러니까 면접은 조사는 지지 후보를 밝히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라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저 차이가 나는 거다. 근데 교수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렇게 되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1, 2위만 부각되는 거예요. 저게 계속 그렇군요. 누가 앞서니 뒤서니 하는 이 경마식 언론 조사와 거기에 대한 따른 보도가 완전히 양강구도 굳히기에만 항상 활용되고 있고
3위, 4위 후보들이 반전할 기회를 못 잡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이 온통이 쏠리다 보니까 저는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에 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저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너무 많고 또 상반된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또 신뢰도도 좀 그러니까요.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신성범 의원, 김종욱 교수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